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역 기능의 이상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면역 관련 질병을 다양한 사례를 들여다보고 발병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면역 기능 저하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면역계는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죠.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오류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고, 혹은 뭐 과민한 면역 반응, 그리고 면역계 세포들을 타깃으로 하는 바이러스, 그죠? HIV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 면역 관련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부터 이제 들여다볼 텐데요. 자가 면역 질환은 셀프와 논셀프를 구별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해서 비자기에 대한 항원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세포를 비자기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우리는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네요. 자,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는 이유는 CTLA4라는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테인 4라고 부르는 CTLA4라는 단백질의 활성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CTLA4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T세포가 자기 항원에 반응하는 것을 차단하는 억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CTLA4의 활성이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백혈구가 과도하게 관절로 들어와서 이제 염증을 초래하는 거죠. T림프 같은 애들이 세포성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이외에도 뭐 크론병, 뭐 하시모토 갑상선염, 뭐 제1형 다루병, 당뇨병 이런 것도 다 자가 면역 질환의 예가 됩니다. 자, 여기 CTLA4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해요. 자, CTLA4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더 들여다봅시다. 자, CTLA4라는 얘는 단백질은 T세포 표면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T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억제해서 자가 면역 반응이나 뭐 과잉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CTLA4 세포. 그러면 이 CTLA4가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그 과정을 보면 먼저 T세포 활성화의 어떤 시작을 보면 CD28이라는 막 단백질이 이걸 코스티뮬레이터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항원 제지세포 표면에 있는 B7 단백질, 그러니까 CD28과 B7 단백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활성 신호를 이제 제공하는 거야. T세포가 활성화되라고 추가적인 이제 신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DP28과 B7이 만나면 T세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CTLA4의 역할은 이제 이 CD28과 B7이 만나면 안 되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CTLA4는 B7 단백질과 친화력이 더 높아요. 결합할 수 있는 친화력이 높아. 그러면 CD28과 B7 사이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게 되는 거지. 결국은 추가적인 신호를 보내지 못하도록 CTLA가 T세포 활성의 브레이크 역할을 작용을 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CTLA4라는 단백질이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 브레이크 작용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TLA와 B7의 결합은 T세포 내부로 억제 신호를 전달해서 T세포의 활성화와 증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CTLA4가 낮아지는 질병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제 살펴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CTLA를 대상으로 하는 면역 치료법. 자, CTLA의 억제 기능을 차단해서 T세포의 활성화를 증가시키는 오히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일부러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T세포 활성을 이제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뭐 할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CTLA를 이용해서 면역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CD8이나 뭐 CD4나 이런 것들이 T세포 표면에 있는 막 단백질이었잖아. 그래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CD8은 세포독성 T세포 표면에 있어요. 그래서 CD8하고 MHC1이 결합했었죠. 그래서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파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포독성 T림프구. 그다음 CD4는 주로 T헬퍼 세포, 그죠? MHC2 분자에 의해서 제시된 항원만 이식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강화하는 역할을 이제 CD4가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간 거야. CD28. CD28은 T세포 표면에 있다는 거. B7은
항원 제이세포 있고. 그래서 CD28은 T세포가 완전히 활성화되기 위해서 공동 자극이라고 하는데 이걸 코스티뮬레이션 신호라고 그래요. CD28과 B7이 만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모든 T세포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헬퍼 T세포, 세포독성 T세포, 모든 T세포 종류에 이 공동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D28과 B7 추가적으로 한번 기록해 볼까요? CD28과 T세포 표면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B7이라는 단백질이 만나면 이거는 어디에 있다? T 헬퍼 세포. 그치? 아니죠. 항원 제시세포지. 항원 제시세포. 항원 제시세포. 항원 제시세포. 우리가 APC라고 배웠죠. 이 항원 제시세포가 있는 B7과 CD28이 만나서 신호를 보내면, 즉 공동 자극을 보내면 이제 T세포 분화와 증식이 유도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냥 걸리는 건 아니고 이런 CTL4의 단백질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활성이 낮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자, 이렇게 세포독성 T세포가 관여하는 자가면역 질환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러지 반응을 좀 볼 건데요. 알러지 반응. 자, 알러지 반응은 우리 생원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다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천식, 꽃가루 음식 같은 것들, 그지? 지나치게 이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런 알레르겐이라고 부르는 항원에 이제 노출이 되면 이제 IgE 타입의 항체가 대량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IgE가 보세요. IgE가 비만세포 막단백질이 이렇게 박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B세포에서 이 IgE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형질세포에서 이제 이 클론을 형성한 다음에 이 IgE가 만들어질 거 아니니? 그럼 이 IgE가 비만세포에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1차 면역이죠, 여기까지. 1차 면역이 유도가 되면, 자, IgE에 대한 수용체를 가진 비만세포와 호염기성 림프구, 그렇죠? 호염기성 림프구나 비만세포. 이런 애들 다 과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gE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근데 똑같은 알레르겐에 다시 노출되면 이게 2차 면역 반응이죠. 알레르겐이 IgE에 이제 결합하게 되고 비만세포와 호염기성 림프구에서 뭐예요? 다양한 히스타민을 신속하게 분비하게 되죠. 히스타민의 역할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 및 호흡곤란이 유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기에서 유발하면 이게 이제 아나필락스 쇼크가 유발되는 거죠. 아나필락스 쇼크. 여기서 그러면 뭘 맞죠? 그죠? 뭐 에피네프린 같은 거 맞아서 기도를 확장해줘야 되지, 그지? 영화 같은 데 보면 에피네프린 주사 이렇게 맞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알러지 반응이 유도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뭐 누드 마우스라는 게 있는데 누드 마우스는 흉선이 퇴화된 거예요. 결국은 T세포가 성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종이라든지 이종의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쥐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이야기했죠. 이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너무나 과민 반응이 유도돼가지고 과민 반응이 유도돼서 비만세포에서 알레르겐 과민 반응, 그렇죠?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도를 확장해줘야 되니까 뭘 투여한다? 에피네프린을 투여한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자가면역 질환에서 지금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했던 거 CTL이4하고 T세포가 코스티뮬레이션 단백질에 의해서 CD28과 B7에 의해서 공동자극 신호를 받는다는 거. CD8, CD4, CD28, B7이라는 단백질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이걸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제 감염이 돼서 질병이 걸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HIV입니다. 먼저 HIV를 살펴보기 전에, 자, 유전이나 발생적으로 결함이 인한 면역 결핍은 1차 면역 결핍 또는 선천성 면역 결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천성 면역 결핍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자, IgA 결핍증 같은 경우는 700명 중 1명꼴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아데노신 탈아미노요소라고 합니다. ADA. 요게 이제 아데노신 탈아미노요소의 주 기능이거든. 일단 선생님 설명할 거고. 아무튼 7명 1명꼴 발생하는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IgA를 주로 분비하는 장소인 기도나 비뇨 생식기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이제 IgA가 점막층에 주로 분비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비뇨 생식기나 기도로 감염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면역할 수 있는 저항력이 좀 낮은 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데노신 탈아미노요소 결핍증은
B세포하고 T세포를 모두 파괴하여 심각한 복합 면역 결핍이 또 생겨요. B세포, T세포가 모두 파괴한다는 얘기는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좀 심각한 질병이네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아데노신 탈아미노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봅시다. 아데노신 탈아미노 요소가 하는 역할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네요. 한번 봅시다. 먼저 림프구와 다른 조직에서 발견돼요. 이게 발견된 장소는 주로 이제 림프구에서 발견된다는 거지. 아데노신 탈아미노 요소. 그럼 아데노신을 이노신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노신. 그러면 핵산 대사에서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세포 내 아데노신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야. 우리가 아데노신 3포스페이트라고 했잖아. 아데노신. 그래서 이제 리보스에 아데닌이 붙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면역계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데노신의 농도를 조절해서. 결핍하게 되면 중증 결합 면역 결핍증 아까 얘기했죠? 스키드라고 하는데 이게 걸리는 거야. 스키드에 걸리면 림프구 수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B림프구, T림프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지. 이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에 이제 아데노신의 농도를 조절해서. 자, 기타 역할은 아데노신은 탈아미노 효소죠. 그래서 퓨린 대사의 일부로 진행되는데 퓨린이라는 거는 이제 염기 2개로 되어 있는 거죠. 고리 2개로.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이런 것들이 이제 퓨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 및 세포 증식과 사멸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또 하죠.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의 합성과 분해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이 효소는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걸 선천적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완전히 면역 결핍 현상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스키드, 중증 결합입니다. 결합. 이건 효소 하나의 부재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아데노신 탈아미노 요소. 아데노신 탈아미노 요소. 기억해 두세요. 아데노신 탈아미노 요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배웠던 에이즈예요. 이건 후천성 면역 결핍증 후군입니다. 이건 이제 후천적으로,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된 건데 왜 되냐면 이제 HIV는 이제 체액이죠. 혈액이라든지 정액, 질액, 모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에게 이제 전파가 돼. 여기 이제 바이러스가 숨어져 있는 거죠. HIV는 초기에는 혈액과 조직에 있는 대식세포에 기생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수지상세포 이런 데 기식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오냐면 최종적으로는 보조 T세포를 감염시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죠. 보조 T세포를 감염시켜요. 그래서 이제 감염 초기에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보조 T세포가 활성화돼. 당연하겠죠, 이제. 보조 T세포가 HIV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세포조성 T세포가 죽어요. 초반에 이제 사라진 듯 보이나 이제 3에서 6주 동안에는 급성 HIV 종으로 불리는 급성 단계를 거쳐. 혈장내 바이러스가 막 증가하겠지? 그럼 보조 T세포가 급격하게 이제 급감합니다. 다시 바이러스는 림프 조직 안에 들어가고 보조 T세포가 정구세포로부터 다시 생산돼서 수가 증가해. 이건 이제 만성 단계라고 불러. 이때도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분열하면서 면역세포가 계속 파괴돼요. 면역력은 점차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기회 감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종양 등이 발생해서 면역 결핍을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로 좀 보면 요게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HIV와 T세포의 농도가 이제 Y값이고 X값은 연도예요. 꽤 사이클이 길죠. 한 10년 정도. 낮은 수준의 HIV의 생성과 세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는 HIV에 처음 감염되면 면역계가 대부분 바이러스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HIV 농도가 요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죠. 근데 이 떨어지는 구간에 이제 모두 같이 떨어지는 거야. T세포, 보조 T세포도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T세포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HIV는 변이를 일으켜서 또 다른 HIV가 계속 이렇게 수를 늘려가고 있는 거고요. 증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T세포들이 더욱 적어져요. 점점 적어지지. 이만큼 이제 역전이 되는, 교차점을 지나서 역전이 되는 이 시기가 되면 면역 기능이 손상돼서 기회 감염이 생깁니다. 결국은 HIV 농도는 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결국 거의 모든 자연적 면역력이 이제 소실되는 단계가 이 단계가 되겠죠. 계속해서 T세포 숫자가 줄어드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후천성 면역이 이제 결핍되는 이 구간이 완전하게 이제 소실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면역이 약해지는 모습이겠죠. 자, 그러면 이게 원인이 결국은 HIV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럼 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좀 봐야 되겠죠? HIV는 신기하게 생겼네요, 그죠? 먼저 세포 밖 바이러스 막이 있어. 외피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수세포의 세포막을 밀고 들어와서 생긴 거야. 그다음 거기에 바이러스 막 단백질이 박혀 있고요.
GP41, GP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있죠, 세포. 세포, 우리가 이제 세포랑 연결해서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이제 세포 막에는 이제 CD4 플러스라는 단백질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공동 수용체,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대식세포나 T세포들을 매개해서 좀 들어오는 거지. 왜냐면 대식세포와 T세포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CD4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매개해서 요 세포를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보면 HIV는 막단백질인 GP120하고 여기 120하고 GP41 요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숙주세포 표면에 있는 CD4, 요 CD4죠? 그러니까 대식세포랑 T세포가 해당이 될 거예요. CD4와 그 다음에 공동 수용체, 뭐 CCR5라든지 CXC알파라든지 이런 거, 이거 이제 공동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결합하면 막의 융합이 일어나고 바이러스 유전체는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으로 침입한 모양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게요. 단계를 총 구체적으로 나눠서 좀 볼 텐데, 자, 처음이 이제 어태치먼트 단계입니다. 1번이 어태치먼트 단계. 부착하는 단계죠? 어태치먼트니까. 그러면 HIV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GP120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CD4 수용체가 서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숙주세포 안으로 쏙 들어와요. 요게 이제 어태치먼트.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120하고 CD4가. 주로 T림프구나 대식세포, CD4를 발현하고 있는 요 세포, 일본도 뇌세포에도 부착을 해서 이제 들어올 준비를 하죠. 그 다음 이제 막이 융합합니다. 퓨전, 융합, 막이 융합해요. 부착한 다음에 이제 세포막을 융합을 시켜서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막과 융합한 다음에 자신의 이제 얘는 유전자가 핵산이 RNA야. 자신의 RNA와 역전사 효소를 세포 내부로 주입시켜요. 역전사라는 거는 뭐냐면 역전사는 mRNA. 그렇죠? mRNA. 혹은 그냥 논코딩 RNA일 수도 mRNA가 아니고 플러스 RNA일 수도 있어. mRNA를 가지고 DNA를 만드는 거예요. 이 DNA는 이제 엑손이 이제 인트론이 다 제거돼서 한 거니까 cDNA라고 하죠. 이거를 전사인데 역전사, 역을 일어나니까 역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mRNA에서 cDNA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때 관여하는 역전사 효소를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이러스 특징과 좀 다르지.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다며요. 얘는 들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 시키냐면 역전사, reverse transcrip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전사 효소는 바이러스를 RNA를 토대로 DNA를 전사한다. 그렇죠? 그리고 생성된 바이러스는 DNA는 숙주세포 핵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 세포질에서 DNA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통합 단계가 있어요. 인테그레이션. 바이러스는 DNA는 핵내로 이동한 후에 숙주세포 DNA랑 통합합니다. 자, 통합할 때 필요한 효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테그라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그래서 통합된 바이러스 DNA, 그러니까 숙주세포 DNA랑 통합된 이 DNA를 프로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프로바이러스. 그래서 촉진돼요. 그래서 DNA는 핵내로 이동한 후 숙주세포 DNA와 통합된 단계. 그거를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고, 그걸 효소가 관여하는데 그걸 인테그라이즈라고 합니다. 자, 이제 통합됐잖아. 그 다음에 이제 통합된 DNA를 전사하는 거야. 트랜스크립션, 번역. 프로바이스는 숙주세포의 기계 머시너리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mRNA를 생산하고, mRNA는 바이러스 단백질의 생산을 위해서 리보솜에 의해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RNA도 만들어졌고, 단백질도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어셈블리, 조립하면 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 단백질과 RNA는 세포 밖으로 방출될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 형태로 형성되기 위해서 세포 표면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딩, 출구야. 버딩.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는 입자는 숙주세포의 막을 이용해서 세포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세포막이 일부가 바이러스 입자를 둘러싸게 돼. 그러니까 그 세포막을 갖고 나오는 거야. 아까 세포막 바이러스 막이라고 했잖아. 이를 통해서 바이러스는 감염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성숙 단계입니다. 매추레이션. 자, 세포 밖으로 배출된 다음에 HIV 입자는 프로테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프로테아제, 그러니까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분해한 요소지. 그래서 성숙되어서 감염성을 갖게 돼요. 자, 이 입자는 다른 CD4 세포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포 배출된 다음에 프로테아제에 의해서 이제 조각조각 잘라진다. 이 단백질, 이 입자가 CD4랑 결합하는, 즉 GP120 같은 아이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성숙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HIV가 생활한다. HIV의 생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본 거죠? 자세히. 자, 이제 HIV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HIV의 주요 효소, 역전사 효소, 그렇죠? 는 바이러스의 RNA에서 cDNA를 합성하게 하는 과정, 역전사 효소. 그다음에 인터그레이스는 숙주 염색체로의 cDNA를 이제 삽입시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단백질 분해 요소예요. 프로테아제. 번역 후 만들어진 초기의 거대한 단백질 사슬을 조각내. 그래서 개별적인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드는. 그러니까 GP120 같은 이런 애들. 그렇죠? GP120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효소에 의해서 HIV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생활사를 방해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역전사 효소 활성 억제하거나 아니면 아까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하거나 이렇게 효소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HIV는 역전사 과정에서 돌연 변이율이 매우 높아요. RNA 바이러스니까 면역 회피 반응을 유도하죠. 그래서 단일 약제 처리 시는 금방 뭘 갖습니까? 내성을 가져요. 최근에는 세 가지 이상의 약제를 병용하는 고활성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안티레트로바이럴 세라피 해서 HART를 이용해서 에이즈 증상을 지연시키고 개선시키고 있어요. 많이 개발이 됐죠. 이런 항레트로바이러스의 도움으로 에이즈는 이제 관리가 되어지는 질병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잖아. 우리가 지금 최초 코로나가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이 컸었지. 에이즈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바이러스를 관리해지고 있는 질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치료제의 특징은 중간 생활사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방해하는 거, 역전사 요소, 프로테아제, 융합 억제제, 인테그라제 억제제, 그렇죠? 엔트리 억제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치료제로 쓴다. 융합해서 세 가지 이상으로 이렇게 두고요. 자, 면역계가 약해지면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계가 이제 결국은 종양세포 같은 표적세포 이런 것들을 종양세포를 면역계에 제거를 해야죠. 암세포를 인지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암의 발생을 억제하죠. 그렇죠? 면역계는. 근데 이제 면역 능력이 저하되거나 에이즈 환자나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는 조직 이식 수용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서 암 발생 빈도가 높아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근데 이런 면역계와 암의 관계를 이용해서 암을 공격하는 우리 몸의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고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암 면역요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양세포를 표적세포로 하는 단일 클론 항체 배웠죠? 단일 클론. 우리가 이제 항원에 노출이 되면 그 항원에 대한 이제 항체를 만드는데 그 항체에 해당된 항체 클론을 증폭시키는 거야. 이제 그 항체만 여러 개 만들 수 있게 형제세포를 증폭시키는 거.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해서 암세포에 대한 사이토카인이나 아니면 종양 특이 T세포 수를 늘리는 거야. 그래서 암세포만 타겟팅해서 공격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 면역 물질을 주거나 아니면 종양 특이 T세포의 수를 늘려서 이제 타겟팅해서 없애는 방법. 실제 암 면역요법에는 다른 항암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치료와 병행해서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인데 요즘 이제 핫한 거죠. 암세포 표면에 특이적인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암세포가 결합할 수 있겠죠. 암세포만 골라지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항암제를 붙이는 거예요. 항체에다가. 이거를 마법의 탄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맞춤형 항체 치료는 요즘 핫하죠. 그래서 다른 세포는 손상을 주지 않고 해당된 암세포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너무 좋지만 너무 비싸요. 그리고 환자들마다 특정 항체를 제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돌연 변이가 일어날 경우 효과는 떨어집니다. 암세포가 이제 이 표면을 바꾸거나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면역계와 암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은 정리해 보면 다시 가볼까요? 정리해 보면 안 넘어가네. 자,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자가 면역 질환, 그렇죠? 그다음에 알레르기 면역이 대표적인 과민 면역 반응이고 면역계 세포들에 대한 타키세관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 이게 HIV,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면역과 암까지 곁들여서 살펴봤어요. 자, 오늘 설명한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심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친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처럼. 그래서 이제 확인 문제 2개 나와 있네요. 자, 봄철에 꽃가루에 의해서 재채기, 콧물 함께 피부가 붓고 가름이 있는 알러지의 과정 서술하세요. 알러지 반응 있죠? 앞에 설명했던 내용 기억하면 될 것 같고. HIV에서 후천자 면역 결정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HIV의 생활사까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